여기 미국 해군이 절망에 빠진 순간 한국이 등장했습니다. 세계 해군력의 패권이 걸린 중대한 시간, 미국은 함정 수리에 큰 문제를 겪고 있었죠. 중국은 빠르게 배를 만들고 있는데 미국은 함정을 제때 수리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화오션이 역사적인 계약을 체결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최소 1년이 걸리는 대규모 수리를 한국은 단 6개월 만에 끝내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미국 해군 검사관들조차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결함까지 찾아내며 전문성을 입증했죠. 그 현장을 지켜본 해군 컨설턴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야드 시스템이 선보인 놀라운 효율성에 미국 전문가들은 그저 경외감을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놀랐다고 하는데요. 이제 두 나라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태평양의 파도가 해안가에 부딪히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반쯤 열린 창문으로 짠 바닷바람이 들어왔고 저는 제 손에 들린 종이를 응시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중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배를 건조하고 있었고 전 세계 선박의 절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해군이 어떻게 배를 수리하고 유지하는지 살펴본 사람으로서 이것은 저를 매우 걱정스럽게 했어요. 제 이름은 자비안 손다이크예요. 저는 해군 엔지니어링 컨설턴트로 일하는데 이것은 제가 여러 나라가 그들의 해군 함선을 제대로 작동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내도록 돕는다는 뜻이에요. 저는 어떤 해군이나 정부의 일원이 아니에요. 저는 독립적으로 일하면서 필요한 누구에게나 조언을 해주고 있었죠. 제 손에 들린 종이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미국 해군이 큰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충분히 빠르게 수리할 수 없었어요. 2014년부터 2019년 사이에 이루어진 배 수리 중 약 4분의 3이 지연되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미국과 같은 나라와 그 친구들이 미래에 얼마나 안전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어수선한 책상 위에 던지고 피곤한 눈을 문질렀어요. 제 컴퓨터 화면은 이 문제에 관한 연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비, 수리, 적체, 생산 능력과 같은 단어들이 화면에서 튀어나왔어요. 이런 기술적인 단어들은 모두 한 가지 간단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미국 해군이 뒤처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은 계속될 수 없어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커피잔을 집어들었지만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이러한 추세를 추적하고 있었고 매일 그림이 더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중국은 이제 미국보다 더 많은 해군 함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 장관이 한국 방문 중에 했던 말을 기억했어요.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그의 말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책상 위에 전화가 울리면서 제 생각을 깨뜨렸어요. 손다이크 씨, 국제방위산업체 교류부의 파텔 지휘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휘관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국의 조선소를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화오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는 물론 그들에 대해 들어봤었어요. 그들은 한국에서 미 해군 함선을 수리하는 첫 계약을 체결하여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큰 일이었어요. 네, 그들에 대해 알고 있어요. 저는 이미 제 노트를 찾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당신의 전문 지식으로 그들의 시설을 관찰하고 보고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까지 한국 거제에 도착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즉시 동의했어요. 이것은 제가 지켜보고 있던 바로 그런 종류의 발전이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인들이 미 해군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 저는 거제의 한화오션 조선소의 거대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설은 굉장히 거대했고 해안선을 따라 작은 도시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거대한 크레인이 머리 위로 솟아 있었고 금속 작업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다양한 수리 단계에 있는 거대한 배들 사이를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안내자인 젊은 한국 엔지니어 민호 씨가 단단한 악수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화오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손다이크 씨. 저희 시설을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민호 씨는 저를 보안 검색대를 통과시켜 조선소의 중심부로 안내했어요. 제가 본 것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익숙했던 종종 혼란스러운 미국 조선소와 달리 이곳은 믿을 수 없이 부드럽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효율적으로 움직였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스마트 야드 운영 시스템입니다. 민호 씨는 작업자들이 조선소의 다양한 측면을 모니터링하는 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수리 과정의 모든 부분을 추적하고 더 빠르고 더 나은 작업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화면이 다양한 수리 프로젝트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를 표시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이 기술은 미국 조선소가 구식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민호 씨는 계속해서 USNS 윌리엄 맥린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기서 수리하는 첫 번째 미 해군 함선이에요. 그 배는 거대했어요. 보통 미국 조선소가 제대로 수리하는데 적어도 1년이 걸릴 4만 톤 규모의 물류 지원 선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단 6개월 만에 그것을 끝낼 계획이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민호 씨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저희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저희 엔지니어들은 심지어 미 해군의 조사관들이 놓친 배의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민호 씨를 따라 시설을 둘러보며 메모를 하고 질문을 하면서 저는 제가 중요한 일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지 한국 회사가 미국 배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작이었고 전 세계 해군이 함대를 유지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저는 침대 위에 제 메모를 펼치고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미 해군이 직면한 정비 위기에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창문을 통해 먼 거리에 있는 조선소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미 해군은 문제가 있었고 한국이 그 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배를 수리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중국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은 배를 건조하고 있는 세계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일 저는 조선소로 돌아가 더 많은 것을 배울 거예요. 하지만 이미 저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이 파트너십이 큰 무언가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 해양 통제를 위한 진행 중인 경쟁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무언가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이른 아침으로 알람을 맞췄습니다. 도전은 수평선 위에 분명했어요. 중국은 미국이 함대를 유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배를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정말 아마도 미국과 한국 엔지니어 사이에 이 새로운 협력이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운 좋게도 여기에서 그것이 모두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한화오션의 조선소를 본 날을 기억해요. 그날 아침은 밝았고 공기는 소금과 금속 냄새가 났었어요. 저희 차가 정문을 통과했을 때 모든 것이 얼마나 큰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거인의 금속 팔처럼 하늘로 뻗어 있었어요. 노란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바쁜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이것은 제가 한국을 처음 방문한 날이었고 저는 특별한 것을 보러 왔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손다이크 씨. 박 이사님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의 영어는 완벽했었어요. 제가 아는 몇 마디 한국어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저희 시설을 보여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저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어요. 처음으로 한국 회사가
미국 해군 함선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큰 일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미국 함선들은 항상 미국 조선소나 가끔 일본에서 수리했었지만 이전에는 한국에서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박 이사님은 저를 큰 건물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저희는 그들이 작업 중인 함선을 내려다볼 수 있었어요. 그것은 엄청나게 컸었어요. 2개의 축구장보다 더 길었습니다. 배 옆면에 USNS 윌리엄 맥클린이라는 이름이 그려져 있었어요. 무엇이 당신의 조선소를 다르게 만드나요? 저는 박 이사님에게 물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벽에 있는 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스마트 야드 시스템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화면에는 배 전체의 3D 모델이 표시되어 있었고 다른 부분들이 다른 색상으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이 시스템에 연결된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정확히 무엇을 수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저희는 여전히 이런 작업의 대부분에 종이 체크리스트를 사용해요. 박 이사님은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놀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여전히 비둘기에 메모를 묶어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어요. 저희가 조선소를 걸어 다니는 동안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는지 알아챘습니다. 미국 조선소에서는 도구와 부품들이 종종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 헤매야 했어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수리를 완료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물었어요. 6개월이요. 박 이사님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거의 걸음을 멈출 뻔했어요. 6개월이요? 같은 작업이 미국에서는 최소 한 년이 걸릴 텐데요. 그때 저는 미국과 한국 간의 이 파트너십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해군은 300척 이상의 함선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많은 함선들이 수리가 필요했어요. 저희 조선소는 너무 바빠서 함선들이 수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고 때로는 몇 년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해군에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함선에서 작업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미국 검사관들도 놓친 문제들을 발견했어요. 민지라는 여성 엔지니어는 파이프 뒤에 숨겨진 금속 지지대의 균열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수리되지 않았다면 그녀가 설명했어요. 나중에 큰 고장을 일으킬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들이 얼마나 철저한지 감동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명백하게 고장난 것만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찾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몇몇 엔지니어들과 함께 앉아 그들의 작업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들은 스마트 야드 시스템이 배의 모든 부품을 추적한다고 말했어요. 수천 개의 부품들이었죠. 뭔가 교체가 필요하면 시스템이 즉시 새 부품을 주문하고 작업자들에게 정확히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 알려줬습니다. 미국에서는 저는 설명했어요. 저희는 종종 부품이 도착하기까지 몇 주를 기다려야 해요. 때로는 기다리는 동안 작업이 완전히 중단되기도 합니다. 준이라는 젊은 엔지니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것은 매우 비효율적으로 보이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물론 그는 맞는 말을 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미국과 한국 간의 파트너십이 단지 한 척의 함선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화오션은 미래에 더 많은 미국 함선을 수리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었어요. 이것은 두 나라 모두에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미국에게는 함선들이 더 빠르고 더 잘 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저희 해군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와 돈, 그리고 미국과의 더 강한 우정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조선소에서 지내는 동안 또 다른 중요한 점을 알아챘어요. 많은 작업자들이 로봇이거나 사람들이 제어하는 기계들이었습니다. 박 이사님은 한국에서 매년 태어나는 아기들이 적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노동력에 충분히 합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봇을 사용해 일을 도왔습니다. 미국도 같은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조선소에 충분한 숙련된 작업자가 없어요. 한화오션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USNS 윌리엄 맥클린의 갑판에 서 있었어요. 수리는 거의 절반이 완료되었고 일정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바쁜 조선소를 바라보며 제가 배운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것은 단지 함선을 수리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우호적인 국가가 서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미국은 함선을 빠르고 잘 수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조선소에 대한 사업과 미국과의 더 강한 동맹이 필요했어요. 함께 그들은 둘 다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해가 조선소 위로 지면서 크레인과 건물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저는 제가 중요한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세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고 그들의 강점을 공유하는 국가들은 모든 것을 혼자 하려는 국가들보다 더 잘할 것입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꺼내어 적었어요. 한국의 해결책은 단지 미국 함선을 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잡한 세상에서 함께 일하는 더 나은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파트너십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저는 선박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 큰 그림을 살펴봐야 했었어요. 저는 해군 선박을 수리하고 유지하는 사업, 전문가들이 MR로 시장이라고 부르는 것, 이 약 80조 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숫자죠. 그리고 이것은 심지어 약 100조 원까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군함을 제대로 작동하게 유지하는데 많은 돈이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일본은 이미 이 작업의 일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조선소는 요코스카와 사세보라는 곳에서 미국 선박을 수리하는데 매년 지출되는 6억 달러의 약 25%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어요. 일본 조선소는 주로 지원 선박의 외부 부분만 수리하고 있었죠. 페인트 칠하고 구멍을 때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은 한화오션이 아주 잘하고 있던 선박 내부의 복잡한 시스템에는 손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과 한국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큰 문제, 사람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살펴보는데 3주를 보냈었어요. 한국에서는 2023년에 군 인력이 48만 명으로 줄었었습니다. 동시에 그 해에는 단지 23만 명의 아기들만 태어났었죠. 이것은 전문가들이 인구 절벽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만들어요. 이는 두 나라 모두 미래의 군대와 조선소에서 일할 충분한 사람들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노동자 부족은 두 나라 모두에게 선박 유지 보수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은 기계와 컴퓨터를 사용할 좋은 이유를 제공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가질 수 없다면 현재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을 더 쉽게 만들어야 해요. 우리는 비슷한 인력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톰슨 제독이 제가 진주만을 방문했을 때 저에게 말했었어요. 우리 조선소 노동자의 평균 나이는 50세가 넘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젊은이들을 충분히 모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의 훈련시설을 걸으면서 저는 3명의 인간 용접공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로봇 용접 시스템을 사용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을 지켜봤었죠. 정밀도는 놀라웠어요. 로봇은 인간의 손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좁은 공간에서도 완벽한 용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력 문제를 해결합니다. 김 박사 시설 책임자가 설명했었어요. 한 명의 숙련된 작업자가 여러 개의 유지보수 로봇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조선소에서 보낸 셋째 날, 날씨가 험악해졌어요. 주요 시설의 지붕에 비가 내리치는 동안 저는 양국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앞으로 1년 동안의 유지보수 일정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었어요. 두 나라가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선박들이 수리를 필요로 하고 있었죠. 이 파트너십이 없다면
우리는 태평양 함대를 운영 상태로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로드리게스 사령관이 3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지보수 적체를 보여주는 차트를 가리키며 인정했었습니다. 저는 저녁 시간을 호텔방에서 보냈었어요. 노트북의 불빛이 전 세계 선박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쌓여있는 보고서들을 밝히고 있었죠. 숫자들은 명확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중국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합쳐놓은 것보다 더 빠르게 선박을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유지보수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없다면 그 격차는 더 커질 뿐일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저는 한국과 미국 기술자들이 함께 배우고 있는 교실을 방문했었어요. 그들은 해군 엔진룸 내부를 시뮬레이션하는 가상현실 시스템으로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언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리키고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지 선박을 수리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 대위가 우리가 훈련을 지켜보는 동안 저에게 말했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제 임시 사무실에서 보이는 전망은 윌리엄 맥클린이 수리되고 있는 거대한 건선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높이에서 보면 거대한 선박은 욕조 속의 장난감처럼 보였어요. 노동자들은 개미처럼 그 주위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각자 해군 유지보수의 복잡한 춤에서 특정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팀 간에 정보가 어떻게 흐르는지 지켜봤었어요. 미국 검사관이 무언가 우려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데이터는 스마트 태블릿을 통해 즉시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몇 분 안에 전문가들이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도착했어요. 이런 종류의 빠른 대응은 제가 방문했던 분비는 미국 조선소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 파트너십 이전에는 이 수리는 시작하기까지 몇 달을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윌리엄스 기술 하사가 교체되고 있는 중요한 조향 시스템 부품을 가리키며 설명했었어요. 이제는 몇 주 안에 고쳐집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기술이나 시설이 아니라 두 나라가 둘 다 더 강하게 만드는 함께 일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은 선박을 더 빨리 수리받았고 한국은 귀중한 경험과 일자리를 얻었어요. 그것은 미래의 국가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모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세계적 상황을 공부한 마지막 날에 제 노트를 정리하면서 저는 이것이 단지 선박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었어요. 이것은 변화하는 세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함께 일함으로써 이 두 동맹국은 모든 것을 스스로 건설하지 않고도 그들의 해군을 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한화오션과 미 해군 사이의 파트너십은 단지 현명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바다에서 두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현명한 전략이었어요. 저는 USNS 윌리엄 맥클린의 처음 발을 디딘 날을 기억해요. 거대한 배가 제 위로 높이 솟아 있었고 회색 금속 측면이 절벽처럼 올라와 있었어요. 해군 엔지니어링 컨설턴트로서 많은 배를 봤지만 한화오션 팀이 이 4만 톤 물류 지원 선박에서 작업하는 모습은 정말 특별했었습니다. 그 배는 고쳐야 할 문제들을 안고 한국 조선소에 도착했었어요. 일부는 알려진 문제였지만 많은 부분은 숨겨져 있었죠.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배 전체를 점검하는 모습을 따라다녔어요. 그들은 고쳐야 한다고 지정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저희는 각 선박을 완전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접근해요. 라고 수석 엔지니어가 배 깊숙한 좁은 복도를 걸으며 저에게 말했어요. 그의 손전등 빛이 벽과 천장이 만나는 금속 이음새를 비추고 있었죠. 모든 부분은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한 곳의 문제는 종종 다른 곳의 문제를 의미하기도 하죠. 저는 미국 검사관들이 완전히 놓친 벽의 약한 부분을 그들이 발견했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이것들은 명백한 균열이나 파손이 아니었고 정확히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알 때만 나타나는 미묘한 징후였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런 숨겨진 문제들을 확인하는 특별한 방법을 개발했었어요.
여기 보세요 라고 한 엔지니어가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보이는 금속 지지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녀는 특별한 도구로 그것을 두드리고 나는 소리를 귀에 깊게 들었죠. 이렇게 소리가 나면 안 돼요. 금속이 있어서는 안 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그 부분을 열었을 때 그들은 방치했다면 결국 큰 문제를 일으켰을 작은 균열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배 전체에서 계속 일어났어요. 한국팀은 너무 많은 숨겨진 문제들을 발견해서 미 해군은 모든 것을 제대로 고치기 위해 작업 계약을 확대했었죠.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문제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얼마나 빨리 고쳤는지였어요. 미국 조선소는 작업이 너무 밀려서 같은 일을 하는데 최소 한 년은 걸렸을 거예요. 한화오션은 단 6개월 만에 해냈었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단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하게 일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스마트 야드 시스템을 사용해 모든 부품과 수리를 추적했었죠. 조선소 전체의 컴퓨터 화면에는 각 프로젝트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로봇은 무거운 자재를 옮기는 데 도움을 주었고 특수 카메라는 사람이 닿을 수 없는 좁은 공간 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일하던 방식은 아니었어요. 라고 조선소 감독이 제가 그들의 방법에 대해 물었을 때 설명했어요. 우리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했죠. 배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숙련된 작업자는 점점 부족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용접공들이 믿을 수 없는 정밀도로 작업하는 모습을 몇 시간 동안 지켜봤어요. 그들은 금속 부품을 완벽하게 접합할 수 있는 컴퓨터 유도 도구를 사용했었죠. 품질 관리팀은 사람의 눈과 첨단 스캐닝 장비를 모두 사용하여 모든 것을 여러 번 확인했었습니다. 배의 엔진룸 변화는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윌리엄 맥클린이 처음 도착했을 때 거대한 엔진은 큰 작업이 필요했었죠. 한국팀은 엔진을 단순히 고치는 것이 아니라 개선했어요. 그들은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승무원에게 잠재적 문제를 경고해주는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했었습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미 해군의 시간과 돈을 모두 절약해줄 거예요. 라고 엔진 전문가가 저에게 말했어요. 배가 수리를 위해 돌아올 필요가 그렇게 자주 없을 것이고 돌아올 때는 정확히 무엇이 주의가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배가 변화하는 것을 봤어요. 새 페인트가 수리된 부분을 덮었고 새 장비는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이전에 신뢰할 수 없었던 시스템들이 이제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모든 수리와 개선 사항을 세심하게 문서화하며 자신들의 작업에 명백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씨 문제도 그들을 늦추지 못했어요. 장마철에 며칠 동안 폭우가 조선소를 두들겼을 때 그들은 단순히 일정을 조정해 내부 구역에서 작업했었죠. 그들의 유연성은 놀라웠어요. 미국 공급업체로부터 부품이 제때 도착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계속 작업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았었습니다. 해군 유지보수는 단순히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에요. 라고 프로젝트 매니저가 우리의 일일 브리핑 중 하나에서 설명했어요. 그것은 배 전체를 이전보다 더 좋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조선소를 떠나는 모든 선박은 더 강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젝트의 마지막 몇 주 동안 미 해군 검사관들이 매일 현장에서 작업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태도가 처음에 의심에서 진정한 존중으로 바뀌는 것을 알아챘죠. 그들은 한화오션의 방법에 대해 자세한 질문을 하며 미래 프로젝트를 위해 분명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12일 인도일이 다가오면서 최종 테스트는 제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해 주었어요. 윌리엄 맥클린은 단순히 고쳐진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더 좋아졌었죠. 최종 해상 시험을 위해 엔진이 작동하는 데크에 서서
저는 역사적인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선박 수리가 아니라 동맹국들이 해군력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었습니다. 곧 한국을 떠날 그 배는 단순한 성공적인 수리 작업 이상을 의미했어요. 그것은 기술적 탁월함이 혁신과 만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해군 시스템을 20년 동안 연구하면서 저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완료된 이런 품질의 유지보수 작업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도식 준비의 마지막 단계를 지켜보면서 저는 이 성취가 해군 유지보수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알았어요. 질문은 더 많은 미국 배가 한국 조선소에 올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올 것인가였습니다. 거제의 빛나는 조선소를 바라보면서 저는 중요한 일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거대한 USNS 윌리엄 맥클린이 건성거에 놓여 있고 밝은 안전조끼를 입은 한국 작업자들이 그 주위를 바쁜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배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 사이의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작이었죠. 저는 해군이 어떻게 함선을 관리하는지 연구하는데 평생을 바쳤었어요. 하지만 이건 다른 거였습니다. 한화오션은 단지 하나의 미국 배를 수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작년에 2개의 수리 계약을 따냈고 이제 올해는 6척의 배를 더 수리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예전 방식과는 아주 큰 변화였죠.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오랫동안 미국은 모든 해군 함선을 스스로 수리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중국 조선소들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3배의 절반을 중국에서 건조하고 있었죠. 한편 미국 조선소들은 너무 바빠서 필요한 모든 수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뤄지는 배 수리 4건 중 3건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도움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첫째, 미국 전함들이 더 빨리 수리됩니다. USNS 윌리엄 맥클린은 미국 조선소에서 몇 달 동안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을 거예요. 여기 한화오션에서는 단 6개월 만에 수리를 마쳤었죠. 이건 학교 가는 길에 시간을 절반이나 절약해주는 지름길을 찾은 것과 같았습니다. 둘째, 그들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 검사관들도 놓친 배의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것을 지켜봤었죠. 미국인들이 충분히 열심히 보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은 그들의 스마트 야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모든 것을 단계별로 확인하는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그들이 더 잘 일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셋째, 이것은 두 나라가 더 똑똑한 방식으로 친구가 되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한국의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군인이 48만 명이었지만 태어난 아기는 23만 명뿐이었죠. 즉, 미래에는 군인이 더 적어질 거라는 뜻이었어요. 미국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에 함께 일함으로써 두 나라는 더 적은 사람들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죠. 저는 어제 김 씨라는 수석 엔지니어 중 한 분과 함께 맥클리노의 엔진룸을 걸어 다녔었어요. 그는 이전에 아무도 보지 못했던 금속 지지대의 균열을 발견했던 곳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어요. 그가 2개의 금속 빔이 만나는 지점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이제 고쳐져서 배가 더 튼튼해졌습니다. 수리 작업은 단지 오래된 문제를 고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배를 이전보다 더 좋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기술을 추가하고 일을 더 잘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죠. 이건 마치 자전거를 정말 좋은 수리점에 맡겨서 새 브레이크와 더 부드러운 기어를 장착해 돌려받는 것과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배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들이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었죠. 중국은 이제 미국보다 더 많은 해군 함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델토로 장관님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이건 미국과 그 친구들에게 큰 문제였죠. 한국이 미국 배를 수리함으로써 미국 해군은 더 많은 배를 수리 도크에 세워두는 대신 바다에 내보내 감시하고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게 이것은 단지 수리 계약으로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좋았지만요. 이것은 미국에게 더 중요한 친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었죠. 누군가의 차를 고치는 것을 도와주면 그들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배를 수리함으로써 한국은 미국이 정말 필요로 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배 수리 사업은 정말 큰 산업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약 80조 원이고 곧 100조 원으로 성장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었죠. 일본은 이미 요코스카와 사세보 기지에 있는 미국 배의 약 25%를 수리하고 있었고 그 가치는 매년 약 6억 달러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주로 지원함의 외부만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배 안의 복잡한 부분도 수리하고 있었고 이건 더 어렵고 더 중요한 일이었죠. 저는 맥클리노의 함교에 새로운 전자 시스템을 설치하는 한국 작업자들 그룹을 지켜봤었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작업하며 색색의 전선을 연결하고 각 연결부를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집중력이 보였죠. 이들은 단순한 정비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전함을 바다에서 안전하게 지키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더 많은 국가들이 함선을 운영하는 일을 나누어 할 것으로 생각해요. 각 나라가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하는 대신 그들이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할 거예요. 한국은 첨단 기술을 이용한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배 수리에 정말 능숙했죠. 미국은 강력한 전함을 설계하고 해군 작전을 이끄는 데 능숙했습니다. 함께하면 그들은 더 강한 팀이 되었어요. 피트에서 미국 국방장관님이 곧 이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가 미국과 한국 간에 더 많은 협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아마도 그들은 오래된 배를 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배를 함께 건조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저에게는 해군 수리 시스템을 20년 동안 연구한 후 이것이 전환점처럼 느껴졌어요. 배를 수리하는 능력이 직접적으로 힘과 안보로 이어지는 더 명확한 예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오션은 단지 배를 만드는 회사로 시작했었죠. 이제 그것은 미국 전함을 전투 준비 상태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조선소 위로 해가 지며 거대한 크레인에서 긴 그림자를 들이울 때 저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작업자들은 오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수리도크의 불빛은 계속 켜져 있었어요. 작업은 하루 종일 계속되고 있었죠. 맥클리노의 인도식은 내일 2025년 3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수리 작업의 완성이 아니라 동맹국들이 함께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장을 표시할 것이었어요. 이건 단지 배를 고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더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죠. 중국이 다른 누구보다 빠르게 배를 건조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바다를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 한국의 기술적 기술과 미국의 해군력을 결합함으로써 두 나라는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었어요. 이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접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놀랍다. 우리는 이런 동맹국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을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호텔로 돌아가기 전에 맥클리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내일 그것은 이전보다 더 강해져서 바다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 사이의 이 파트너십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하나씩 수리된 배와 함께 더 강해질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단지 새로운 해양 동맹의 시작이었죠. 정치적 연설이나 화려한 조약을 통해서가 아니라 배를 바다에 준비시키는 실질적인 작업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십이 대통령 궁전이 아닌 수리 도크와 엔진룸에서 만들어지는 법이었어요. 제 이름은 테디어스 블랙우드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케임브리지 전략연구소에서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방위 시스템을 연결하는지 연구했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현대전쟁에 숨겨진 위험에 관한 것이에요. 이 위험은 전쟁터에 있지 않아요. 컴퓨터 코드 안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큰 관세 정책을 발표했을 때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었어요. 그는 적국과 우방국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대상으로 삼았었죠. 저는 이런 패턴을 전에도 봤었습니다. 국가들이 경제적 싸움을 시작할 때 더 나쁜 일들이 종종 뒤따르곤 했었어요. 뉴스 헤드라인에서는 트럼프가 적국과 동맹국 모두에게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그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놓쳤었어요. 수십 년 동안 저는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같은 미국 무기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지켜봤었어요. 그들의 성공은 단지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이었죠. 연구 중에 한국 전문가가 저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줬어요.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군대를 장비한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레드팀 국가로 분류됩니다. 이것은 군사기술의 두 개의 분리된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블루팀 국가들, 미국 동맹국과 레드팀 국가들이요. 매우 소수의 국가만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환할 수 있었어요. 2018년에 저는 EF-35 전투기 프로그램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었습니다. 모든 파트너 국가들이 따라야 하는 유지보수에 관한 몇 가지 이상한 규칙들을 발견했어요. F-35를 구매한 모든 국가는 F-35는 기본 훈련 비행부터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 개방까지 모든 것에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었습니다. 보통은 너무 늦게 말이죠. 이것은 단지 특별한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다른 나라들이 이미 지불한 장비에 대해 미국이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존도는 전체적이었어요. 간단한 유지보수조차도 미국 기술자나 미국이 승인한 절차가 필요했었죠. F-35를 사용하는 어떤 나라도 실제로 미국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나라에 있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빌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F-35가 막 도착한 유럽의 공군 기지를 방문했던 것을 기억해요. 기지 사령관이 자랑스럽게 새 제트기를 가리키며 저를 안내했었죠. 이것들은 우리 방위의 게임 체인저예요. 그가 큰 미소로 저에게 말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유지보수 절차에 대해 물어봤을 때 그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미국 기술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특정 부품을 만질 수 없어요. 그가 조용히 인정했었어요. 일부 부품은 우리가 보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에도 들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었죠. 블랙박스인가요? 그는 불편해 보였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하지만 네, 이 항공기가 우리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날 나중에 저는 막 25 훈련을 마친 젊은 조종사와 대화했었어요. 비행하는 느낌이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놀라워요. 그녀가 말했었어요. 기술이 믿을 수 없을 정도예요. 하지만 때때로 이상하게 느껴져요. 각 비행 전에 미국 시스템에서 오는 승인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제트기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아요. 이 대화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었습니다. 여기에는 고급 군사 능력을 갖춘 주권 국가가 있었지만 그들은 다른 나라의 허락 없이는 자신의 장비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 다음 달에 저는 최근에 F-35를 받은 또 다른 동맹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들의 경험도 비슷했어요.
우리는 이 항공기에 수십억을 썼습니다. 한 국방부 관리가 커피를 마시며 저에게 말했었어요. 하지만 워싱턴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하룻밤 사이에 매우 비싼 박물관 전시품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가 이런 협정에 대해 걱정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는 대답하기 전에 주위를 둘러봤어요. 물론 우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슨 선택이 있을까요?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가장 첨단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들은 조건이 붙어 있죠. 그해 가을 국방회의에서 저는 EF-35 프로그램에서 일했던 엔지니어를 만났었어요. 여러 잔의 술 후에 그는 더 말이 많아졌습니다. 의존성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가 말했었죠. 그것은 버그가 아니라 특징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가 대답했어요. 당신이 다른 나라에 무기를 판매한다면 일종의 보험 정책을 원하지 않을까요? 그것들이 당신이나 당신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의심했던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기술 의존성은 단지 미국의 비즈니스 이익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미국의 통제를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연구를 통해 저는 이것이 F-35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었어요. 미국이 동맹국에 판매한 많은 현대 무기 시스템들도 비슷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부터 해군 장비까지 패턴은 일관되었어요. 중요한 부품들은 작동하기 위해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허가가 필요했었죠. 저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이런 구매 국가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구매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였어요. 정치 지도자들은 대형 국방 구매를 대대적으로 발표하며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면에서 그들은 실제로 다른 나라의 선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었어요. 이 디지털 의존성은 공개적으로 거의 이야기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힘을 만들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종류의 통제였어요. 직접적인 군사 주둔이나 경제적 압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코드라인과 기술 지원 요구 사항을 통해서였죠. 방위의 세계는 변했었어요. 과거에는 한 나라가 탱크나 비행기를 구매했을 때 그들은 진정으로 그것을 소유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작동하고 유지하고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었어요. 이제 현대무기 전체에 디지털 시스템이 내장되면서 진정한 소유권이 환상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현실은 디지털 시대에 주권 국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제기했었어요. 국가의 방위 시스템이 해외에서 통제될 수 있다면 그 나라가 진정으로 독립적일 수 있을까요? 동맹국들은 의존성의 위험에 대해 첨단 기술의 이점을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까요?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는 현대전쟁과 국제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구성할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누가 가장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누가 그 무기들의 디지털 키를 통제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저는 브뤼셀에서의 그 날을 선명하게 기억해요. 방은 답답했고 벽에는 어두운 나무 패널이 있었으며 긴 테이블에는 중요한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투기와 방어 시스템에 대해 더 많이 듣고 배우기 위해 그곳에 있었어요. 그때 제 심장이 한 번 뛰는 것을 느끼게 한 말을 들었죠. 가슴에 많은 훈장을 단 깔끔한 제복을 입은 키가 큰 나토 고위 관계자가 제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용어를 사용했었어요. 킬 스위치.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실수로 큰 비밀을 말해버린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는 재빨리 자신이 한 말을 취소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었죠. 저는 그 말을 들었었습니다. 수년 동안 국방 분야에서 이런 것에 대해 사람들이 속삭였었지만 그렇게 중요한 회의에서 큰 소리로 말한 사람은 없었어요. 킬 스위치, 멀리서 첨단 전투기를 끌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나중에 다른 국방 관계자들에게
이것에 대해 물었을 때 그들은 모두 같은 대답을 했었어요. 킬 스위치의 존재는 공식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 비행기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와 기술자들과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서로 아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었지만 부인하지도 않았어요. F-35 전투기 내부에는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특별한 부품이 있었습니다. 이 비싼 비행기를 구매하는 국가들은 이 박스를 열거나 연구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변경할 수 없어요. 그들이 서명하는 계약서에 이것이 매우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죠. 저는 궁금해졌어요. 만약 이 블랙박스에 단순한 비밀 기술 이상의 것이 들어있다면, 만약 멀리서 전체 비행기를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다면, 저의 큰 발견은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F-16 전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연구하고 있을 때 왔어요. 지원이 중단된 후 불과 며칠 만에 이 강력한 비행기들은 작동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죠. 이 비행기 중 일부는 미국에서 직접 오지 않고 네덜란드에서 왔습니다. 그런데도 모두 동시에 작동을 멈췄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 F-16과 같은 오래된 비행기도 이렇게 꺼질 수 있다면 훨씬 더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을 가진 새롭고 첨단 F-35는 분명히 이 기술의 더 발전된 버전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요. 이 생각은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이 전투기에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었고 그들은 힘과 보호를 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만약 미국이 하룻밤 사이에 이 비행기들을 비싼 금속 조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연구 중에 저는 한국의 국방 전문가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매우 간단하게 말했어요. 미국은 하룻밤 사이에 이프시리오 엘리를 고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비행기를 구매한 국가들은 완전히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디지털 킬 스위치가 없다 하더라도 비록 제 연구는 그것이 있다고 강력히 시사하지만 이 비행기를 제어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조사 중에 저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고서를 읽었는데 그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투기, 방공미사일, 드론, 조기경보 항공기와 같은 첨단 무기는 모두 미국의 부품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의존합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킬 스위치가 없더라도 미국은 여전히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흐름을 중단함으로써 이 무기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부품 없고 업데이트 없으면 작동하는 비행기도 없습니다. 그만큼 단순했어요. 저는 많은 군사기지를 방문하고 이 첨단 제트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항공기의 기술과 힘을 사랑했지만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제어할 수 없는 시스템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한 조종사는 특정 훈련 연습을 시작하기 위해 특별한 코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코드였죠. 제가 더 많이 발견할수록 어려운 진실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국가가 이 첨단 전투기를 구매할 때 그들은 실제로 완전한 소유권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임차인에 가까웠고 항상 진짜 주인의 허락이 필요했어요. 저는 기술 매뉴얼과 정비 기록을 검토하는데 몇 줄을 보냈었습니다. 모든 페이지는 같은 패턴을 보여주었어요. 기본적인 수리에는 승인이 필요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한 곳에서만 왔으며 일상적인 점검조차 인증 코드가 필요했습니다. 유럽 공군기지의 한 정비 책임자는 저에게 간단한 손상된 센서를 교체하려는 시도를 지켜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우리는 3일 동안 교체 부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설치 승인 코드를 기다리고 있어요. 비행기는 대양 건너편에서 오는 허가를 기다리며 경납고에서 쓸모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의 영향은 막대했어요. 강력하고 독립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한 국가들이 실제로는 위험한 약점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심각한 갈등이나 의견 불일치가 있으면
그들의 가장 비싸고 첨단 무기가 그냥 작동을 멈출 수도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세계 정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권력과 통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방어 시스템이 꺼질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국가는 미국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2번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제가 초기 발견을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과 공유했을 때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믿고 싶어 하지 않았고 다른 이들은 이와 같은 것을 의심했지만 모든 조각을 맞추지는 못했었어요. 제가 더 많은 증거를 모을수록 그림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지 무기를 파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든지 당길 수 있는 디지털 목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아마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기꺼이 이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어요. 킬스위치 발견은 제가 현대전쟁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누가 가장 많은 비행기나 폭탄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누가 모든 것을 작동시키는 보이지 않는 코드 라인을 제어하는지에 있었습니다. 2023년, 저는 유럽의 많은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그들의 방위 시스템에 대해 배웠어요. 저는 중요한 군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웅장한 건물들을 방문했었습니다. 저는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했었어요. 이 대화들에서 발견한 것들이 저를 걱정스럽게 했었죠. 유럽은 미국에서 점점 더 많은 무기를 구매하고 있었어요. 제 연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유럽 국가들이 구매한 무기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전 연도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였어요. 유럽 국가들은 매년 미국 기술에 더 의존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베를린 방문 중 저는 벽에 지도가 가득한 높은 천장의 방에서 독일 국방 관계자들을 만났었어요.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안에서는 매우 현대적인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 시스템들의 유지를 돕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독일 관계자가 저에게 물었었어요. 그가 말할 때 그의 얼굴은 걱정스러워 보였죠. 그는 저에게 전투기, 미사일 시스템, 레이더 장비에 관한 차트를 보여주었어요. 거의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미국 부품이나 소프트웨어가 필요했었습니다. 독일 관계자는 저에게 털어놓았어요. 만약 미국의 지원이 오늘 중단된다면 3개월 내에 우리의 첨단 시스템 대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가 이것을 설명하는 동안 저는 그의 눈에서 걱정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1990년대 기술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파리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었어요. 저는 에펠탑이 보이는 작은 사무실에 앉아 프랑스 국방 전문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 기억나요. 그녀는 제게 폴더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 위에 우리의 안보를 구축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었죠. 이 비싼 무기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강점이 아니라. 이 대화들이 특히 걱정스러웠던 이유는 최근 유럽을 충격에 빠뜨린 뉴스 때문이었어요. 미국이 독일에서 헝가리로 군대를 이동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헝가리는 러시아와 더 친해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지도자들은 미국의 보호가 동맹국이라는 이유만으로가 아니라 미국의 정치적 바람을 따르는지에 달려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었어요. 다음으로 저는 나토 본부가 있는 브뤼셀을 방문했었습니다. 크고 현대적인 건물은 활동으로 붐비고 있었어요. 화려한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는 회의실에서 다양한 국가의 관계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어를 통제할 필요가 있어요. 한 벨기에 관계자가 건물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동안 저에게 말했었죠. 하지만 우리의 비행기, 미사일, 심지어 레이더까지 작동하기 위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유럽 국가들이 미국이 지원을 철회할 경우 군사 장비가 얼마나 빨리 작동을 멈출지 알아보기 위한 비밀 연구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답변들은 무서웠습니다.
대부분의 첨단 시스템이 쓸모없게 될 때까지 60일에서 90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스톡홀름에서 저는 자국의 전투기 프로그램을 보여준 스웨덴 엔지니어들을 만났었습니다. 스웨덴은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유럽 국가 중 하나였어요.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더 많은 비용이 들어요. 우리가 큰 경납고에 있는 전투기 프로토타입 주변을 걸으면서 한 엔지니어가 설명했었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필요할 때 작동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마드리드, 코펜하겐, 로마의 회의 테이블 주변에서 저는 같은 우려를 들었었습니다. 군사 지도자들은 그들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무기에 수십억을 지출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유럽을 여행하면 할수록 저는 점점 커지는 걱정을 보았습니다. 유럽 국방 관계자들은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들은 더 많은 돈이 들고 여러 해가 걸릴지라도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폴란드의 한 젊은 장교와 나눈 대화였어요. 우리는 미국 F-35 전투기가 이착륙 연습을 하는 비행장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들은 정말 놀라워요. 그가 날렵한 제트기를 보며 말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것들이 단순히 날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프트웨어를 제어하는 나라가 우리가 그들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결정한다면요? 유럽 연구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느꼈어요. 유럽 국가들은 어려운 진실에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안전을 위해 구매한 무기들이 실제로는 다른 나라에게 그들에 대한 힘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진정한 안보는 자신의 기술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유럽을 떠날 때 저는 이 대화들에서 나온 수백 페이지의 메모와 녹음들을 가지고 갔었어요. 패턴은 분명했습니다. 유럽은 디지털 의존성의 현실에 서서히 눈을 뜨고 있었고 그들은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질문은 유럽 국가들이 이 의존성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인지가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지였습니다. 그리고 곧 한국에서 발견하게 될 것처럼 한 나라는 이미 가능한 답을 찾았었어요. 미국 무기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국가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저의 여정은 한국으로 이어졌어요. 많은 국가들이 미국이 그들의 전투기와 방어 시스템에 얼마나 많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을 때 한국은 이미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KF-22일 보라매라는 그들의 특별한 전투기에 대해 들었었어요. 한국어로 보라매는 매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지 종이 위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만들어서 하늘에서 테스트했었습니다. 제가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어요. 시설은 크고 엔지니어들과 작업자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를 만드는 건물은 천장이 높고 밝은 조명이 있었어요. 금속과 기름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죠.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만드는 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를 안내해 주신 김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만들어진 전투기들 옆을 지나갈 때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중요한 것을 알아챘어요. 이 전투기에는 미국의 비밀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이것들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무기에 넣는 부품으로 멀리서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예요. 한국은 거의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었었어요. 한국은 곧 KF-21을 통해 F-35가 하는 대부분의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김 부장님이 한국 국기가 그려진 반짝이는 회색 제트기를 바라보며 설명했어요. 이 제트기는 모든 면에서 미국의 F-35만큼 첨단은 아니었지만 많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얼마나 실용적이었는가였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전투기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가장 필요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스텔스 능력과 우수한 공대공 전투 능력을 확보하면 선제 타격과
하늘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김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전투기의 눈과 같은 레이더 시스템에 대해 물어봤어요. 김 부장님은 미소 지으며 저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서 엔지니어들이 평평하고 벌집 모양의 장치를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AEE 레이더입니다.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만들었어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고도 멀리 있는 적기를 볼 수 있어요. 견학을 계속하면서 저는 이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인도네시아와 협력했지만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한국은 이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1200억 원, 약 1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했었어요. 왜 자체 전투기를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김 부장님에게 비행 시뮬레이터에서 전투 동작을 연습하는 테스트 파일럿들을 지켜보며 물었어요. 그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리모컨으로 제어하는 자전거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언제든지 당신이 타는 것을 멈출 수 있어요. 그 자전거를 타면서 안전하다고 느끼시겠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무기에 의존하는 느낌입니다. 저는 그의 요점을 이해했어요. 한국은 자주 위협하는 북한 옆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같은 친구 국가일지라도 다른 나라에 의해 방어 시스템이 차단될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나중에 저는 그들의 방위 전략에 대해 더 설명해 준 한국 군 장교들을 만났어요. 한 대령은 다른 국가들 주위에 원이 그려진 동아시아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국가가 우리가 KF-21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말레이시아 공군 참모총장이 지난달에 우리를 방문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왜 다른 나라들이 갑자기 한국의 전투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물었을 때 다른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날 저녁 밝은 불빛과 높은 빌딩이 있는 서울을 걸으면서 저는 배웠던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은 중간 경로를 찾았었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기술을 출발점으로 삼아 다른 사람이 끌 수 없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박사라는 한국 분석가와 아침 식사를 했어요. 그녀는 20년 동안 방위 기술을 연구해 왔었습니다. 현대 전쟁에서는 겉에 누구의 국기가 그려져 있든 상관없이 소프트웨어를 제어하는 사람이 하드웨어를 제어합니다. 그녀가 커피를 저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대부분의 국가보다 일찍 이 진실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유명한 요리사에게 요리를 배우고 기본을 마스터한 후에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드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미국의 도움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독립을 위한 디딤돌로 사용했었습니다. 제 비행기가 서울에서 이륙할 때 저는 아래에서 작아지는 국가를 내려다봤어요. 한국은 저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기술을 제어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들의 전투기는 단지 금속과 전선으로 만든 기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독립선언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들의 비싼 미국 전투기에 비밀 킬 스위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제어하는 미래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KF-21을 만드는 그들의 도전은 국가들이 무기 구매를 생각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최근 여행에서 가져온 보고서와 사진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지난 18개월 동안 연구하면서 세계 곳곳을 다녔었습니다. 20개 이상의 국가에서 군 지도자들, 엔지니어들, 그리고 정부 관료들과 대화했었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에요.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전투기와 다른 군사 장비에 숨겨진 킬 스위치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 형이 자기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해주던 때가 생각나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형의 규칙을 따를 때만 가능했고 제가 규칙을 어기면 바로 장난감을 빼앗았었죠. 많은 국가들이 그들의 비싼 군사 장비와 함께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제 말레이시아 공군 기지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로부터 흥미로운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그는 말레이시아 공군 참모총장이 최근에 한국에 있는 KF-21 전투기 공장을 방문했다고 말했었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수년 동안 미국산 FA-27 제트기를 사용해왔지만 그들은 한 국가에 너무 의존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가 전투기의 컴퓨터 시스템을 보았을 때 얼굴 표정을 봤어야 했어요. 제 친구가 말했어요. 그들이 미국의 블랙박스 없이 모든 것을 직접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대요. 이런 일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때 미국 무기만 구매했던 국가들이 이제 한국의 KF-21 같은 대안을 찾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거의 모든 군사 장비를 미국에서 구매한 사우디아라비아조차도 KF-21과 유럽 전투기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한국의 KF-21 공장을 방문했던 것이 생각나요. 수석 엔지니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안내했었어요. 이것은 단지 우리만의 전투기를 갖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가 날렵한 항공기 옆을 걸으면서 설명했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핵심이었죠. 통제요. 오늘날 세계에서는 소프트웨어를 통제하는 국가가 하드웨어를 통제합니다. 누군가 원할 때마다 전투기를 끌 수 있다면 전투기 옆면에 누구의 국기가 그려져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책상 위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사진에는 정비 패널이 열린 F-35 전투기가 있었어요. 내부에는 구매 국가가 열거나 검사할 수 없도록 밀봉된 부품들이 있었습니다. 이 블랙박스들은 제트기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었고 아마도 제가 연구하고 있는 킬스위치도 있었을 거예요. 트럼프나 다른 미국 대통령이 이러한 킬스위치를 협상 도구로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국가들에게 유엔에서 우리 방식대로 투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의 전투기를 비활성화할 거예요. 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제 연구는 그것이 완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영향은 몇몇 국가들을 화나게 하는 것을 훨씬 넘어설 거예요. 국가들이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국가들이 미국 무기를 아예 거부하기 시작할 수도 있었어요. 한국이 KF-21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와 했던 것처럼 그들은 자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만났던 스웨덴 국방부 관리는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었어요. 버튼 하나로 비싼 정원 장식품으로 바뀔 수 있는 전투기에 수십억을 쓰고 싶은 나라는 없어요. 이것이 한국의 접근 방식이 매우 흥미로운 이유였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구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 회사들과 함께 일하면서 배운 기술을 기반으로 삼았어요. 그런 다음 모든 중요한 부분을 통제할 수 있도록 자체 시스템을 그 위에 구축했었죠. 강한 기술력을 가진 다른 국가들도 이 모델을 따를 수 있었어요. 일본, 터키, 그리고 몇몇 유럽 국가들은 자체 전투기를 개발할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더 쉽고 저렴했기 때문에 미국 제품을 구매해 왔었어요. 하지만 킬스위치에 대한 우려가 너무 커진다면 추가 비용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죠. 작년 도쿄 방문 중에 자체 전투기의 초기 설계를 보여준 일본 국방연구원들을 만났었습니다. 우리는 KF-21 프로그램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어요. 한 엔지니어가 저에게 말했었어요. 그들이 성공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미래에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자체 군사 기술을 개발하면서 더 많은 혁신이 생기는 좋은 방향일 수도 있었어요. 또는 동맹국들의 장비가
더 이상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일하기 어려워지는 나쁜 방향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어요. 나토는 모든 회원국들이 함께 작동하는 무기와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강력했었습니다. 각 국가가 자기 길을 간다면 서로를 방어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었죠. 지난주에 이 우려를 공유하는 나토 지휘관을 인터뷰했었어요. 누가 장비를 만들든 공통 표준이 필요해요. 그녀가 말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의 연합군이 아니라 그냥 별개의 군대 모음일 뿐이에요. 큰 질문은 미국이 너무 늦기 전에 이 위험을 인식할 것인지였어요. 그들이 판매하는 무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계속 주장한다면 더 많은 국가들이 대안을 찾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통제력을 완화하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허용한다면 그들은 리더십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출판을 위해 연구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가 명확해졌습니다. 디지털 주권은 물리적 국경만큼 중요해졌어요. 과거에는 육지와 해상 국경을 지키는 강한 군대가 있으면 국가가 안전했었죠. 오늘날 국가는 또한 군사 장비를 운영하는 디지털 시스템을 통제해야 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국 관료는 완벽하게 표현했었어요. 다른 사람이 끌 수 있는 전투기는 진정으로 당신의 전투기가 아니에요. 벽에 있는 세계 지도를 보니 미국 무기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국가들을 표시한 핀이 있었어요. 미국의 동맹국들은 거의 모두 이러한 시스템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들의 비싼 군사 장비가 잠재적으로 원격으로 비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인식은 높아지고 있었죠. 지난달 브뤼셀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자국 방위 기술에 관한 패널 토론의 대표를 보냈는지 주목했었습니다. 5년 전에는 같은 패널이 거의 비어 있었을 거예요. 패널 후에 만난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서류상으로는 강력해 보이는 군대를 구축했어요. 이제 그것이 유사에 지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죠. 국가들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자체 전투기와 미사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비싸고 여러 해가 걸렸어요. 하지만 다른 국가의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 자국의 방위가 완전히 자신의 통제해 있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었죠. 일부 국가들은 중간 경로를 택하고 있었어요. 스웨덴과 브라질은 전투기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했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GKAP 전투기 프로그램에 자원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들은 최종 제품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분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국제 방위 시스템을 연구해 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만 이 수준의 디지털 통제에 대한 우려를 봤었어요. 이것은 국가들이 군사 장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강력한가요? 라는 질문이었지만 이제는 누가 정말로 통제하나요? 라고도 묻고 있었어요.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예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단지 전투기를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국가들이 따를 수 있는 기술적 독립의 모델을 만들었었죠. 그들은 미국의 동맹국이 중요한 관계를 깨지 않고도 자체 첨단 군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그들의 선례를 따를까요? 초기 징후는 그렇다고 시사하고 있었어요. 미국 관료가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군사 원조를 지렛대로 사용한다고 언급할 때마다 더 많은 국방부가 대안을 찾기 시작했었습니다. 숨겨진 킬 스위치 기능, 직접적인 디지털 스위치이든 예비 부품과 업데이트를 통한 통제이든 우리가 국가 방위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방식을 바꿨어요. 원격으로 비활성화될 수 있는 무기는 정말로 강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강점으로 위장한 약점이었죠. 진정한 독립을 원하는 모든 국가에게 교훈은 분명했어요. 자신의 기술을 통제하는 것은 이제 좋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메일 알림을 받았어요. 유럽에서 만났던 국방부 관료로부터 온 것으로 그의 국가가 자국 드론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당신의 연구가 우리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그는 썼어요. 우리의 눈과 귀가 다른 사람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기술적 독립으로의 전환은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멀리 갈지는 미국과 다른 무기 판매국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그들이 동맹국들의 우려를 인식하고 적응할까요? 아니면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고 더 많은 국가들을 독립으로 밀어낼까요? 전쟁의 미래는 단지 누가 가장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가장 필요할 때 누가 진정으로 그 무기들을 통제하느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한국의 포천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외국인 군사 전문가의 눈에 비친 충격적인 광경. 그런데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고요? KF-16에서 오발된 MK-82 폭탄 8개가 민간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위력의 폭탄들이 건물들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어요. 어째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무려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이 외국인 전문가는 이건 진짜 대재앙이 될 수 있었다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폭발 현장을 분석하던 중 그는 한국의 일상적인 건축물들에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아파트가 아니에요. 철과 콘크리트의 완벽한 조합이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외국 군사 전문가들도 경악했다는 이 발견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한국 건물들을 숨겨진 요새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3월 6일이 제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날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 이름은 엠브로즈 발레리오 박사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외국인 군사공학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고 여러 사고들을 봐왔죠. 하지만 그날 포천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시설 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넘기고 있는데 갑자기 제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계속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보니 알림이 계속 뜨고 있었죠. MK-82 폭탄 8개, 500파운드짜리 강력한 폭발물이 경기도 포천의 민간 지역에 실수로 투하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메시지를 읽는 동안 가슴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몇 분 후 상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엠브로즈, 지금 바로 포천으로 와야겠어. 긴급 대응팀에 합류해. 저는 재빨리 재킷과 장비 가방을 집어들고 우리를 현장으로 데려갈 헬리콥터로 달려갔어요. 비행 중에도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훈련용이 아닌 실제 폭탄이었거든요. MK-82 하나만으로도 건물 하나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이었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연기가 여러 곳에서 아직도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한때 평화로웠던 동네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죠. 현지 경찰은 이미 주변을 통제하고 있었고 응급 요원들은 부상자들을 돕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최소 3대는 보였습니다. 현장은 혼란과 믿기지 않는 광경이 뒤섞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거리에 서서 손상된 집을 바라보고 있었죠. 어떤 이들은 울고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너무 충격을 받아 반응조차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지금까지 15명이 다쳤어요. 우리를 맞이한 현지 응급 상황 코디네이터가 보고했어요. 심각한 부상자 2명은 이미 병원으로 보냈고 경상자는 13명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역을 둘러보면서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점은 피해가 생각보다 제한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물론 파괴된 곳은 많았어요. 5개의 주거 건물이 크게 손상됐고 창고 하나, 작은 예배당, 온실, 그리고 이제는 뒤틀린 철판 덩어리가 된 화물 트럭도 있었죠. 하지만 MK-82 폭탄 8개의 위력을 고려하면 현장은 훨씬 더 처참했어야 했어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저는 동료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 폭탄들이 몇 미터만 다르게 떨어졌어도 수십 명,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났을 거예요. 오랫동안 한국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문구가 나왔어요. 이러한 천운 속에서도 사고의 심각성을 간과할 수는 없으며 저는 주요 피해 현장 중 하나로 걸어갔어요. 폭탄이 주차장 가장자리를 강타한 곳에는 약 3m 넓이의 분화구가 생겨 있었습니다. 콘크리트는 산산조각 났지만 근처 건물은 여전히 서 있었어요. 창문은 다 날아갔고 벽 일부는 무너졌지만 구조물 자체는 여전히 똑바로 서 있었던 거죠. 한 현지 경찰관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인을 밝혀낼 겁니다. 더 많은 피해 현장을 조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큰 실수가 일어났을까? 그리고 왜 파괴가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을까? 이 폭탄들은 이 지역 전체를 평평하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정오쯤 공군 조사관을 포함한 더 많은 군 인원이 도착했어요. 폭탄을 투하한 조종사는 기지에서 인터뷰를 받고 있었죠. 조기 보고서에 따르면 좌표 오류가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정확한 충돌 위치를 조사하는 팀에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각 분화구를 지도에 표시하고 주변 피해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충격 패턴을 보니 폭탄들이 일직선으로 떨어진 것 같았는데 이는 표준 폭격 방식과 일치했죠. 이것 좀 보세요. 제 팀원 중 한 명이 두 아파트 건물 사이에 폭탄이 떨어진 곳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폭발로 50m 방향의 모든 창문이 깨졌는데 두 건물 모두 여전히 서 있어요. 벽은 거의 손상되지 않았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폭발로 날아간 콘크리트 조각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니 내부에 박혀있는 철근 보강재가 느껴졌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딱 맞아떨어졌죠. 바로 구조예요. 제가 말했어요. 이건 그냥 평범한 건물이 아니에요. 오후가 깊어가면서 소셜미디어에서는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외국 뉴스 사이트들은 이미 한국 폭탄 실수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죠. 일부 댓글은 제한적인 파괴에 놀라움을 표하며 폭탄의 효과에 대한 여러 이론을 내놓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이론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곧 주변의 모든 건물을 보는 방식을 바꿀 이론이었죠.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저는 더 자세한 평가를 위해 주요 충돌 현장 중 하나로 돌아갔어요. 분화구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콘크리트가 부서진 방식, 충격파가 분산된 방식, 수많은 사상자를 막은 것은 운이 아니라 공학이었어요. 저는 어둠이 계속 조사를 불가능하게 만들 때까지 샘플과 사진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조사, 더 많은 인터뷰, 더 많은 답변 찾기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수많은 생명을 구한 것이 신의 개입이 아니라 훨씬 더 평범한 것, 강화 콘크리트의 놀라운 특성이라고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근처 호텔에 머물면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보았던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모든 것을 파괴했어야 할 폭탄들이 우리가 매일 밟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무언가에 의해 부분적으로 저지된 거였어요. 그 건물들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의도치 않게 만들어진 요새였던 거죠. 마침내 잠이 들면서 저는 도시 환경과 전쟁에 대한 제 이해가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포천 사건은 단지 끔찍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전 세계 군사공학 분야의 파문을 일으킬 예상치 못한 학습 기회가 되려고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먼지가 아직도 떠다니고 있었죠. 코끝에는 연기와 콘크리트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소리치고 서로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포천의 평범한 동네였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좌표 입력 실수라는 말이
그날 계속 오가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공군에서는 무슨 일이 잘못됐는지 알아냈습니다. 저는 응급 차량 근처에 급하게 설치된 테이블에 펼쳐진 데이터와 지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죠. 훈련 목표 좌표는 CH519-1803이었어요. 지도를 가리키며 제 팀원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탄은 CA5319503에 떨어졌어요. 조종사가 실수로 5 대신 53을 1 대신 0을 입력했던 거죠. 정말 작은 실수였어요. 몇 개의 숫자만 잘못 입력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 잘못된 숫자들 때문에 무거운 폭탄 8개가 빈 훈련장이 아닌 사람들의 집으로 날아가게 된 거였습니다. 한국에서 공학 전문가로 10년 동안 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보고 있었어요. 폭탄 현장을 둘러보는데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해가 예상보다 심하지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5채의 집과 창고 하나, 예배당 하나, 온실 하나, 그리고 트럭 한 대가 심하게 파손됐고 15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500파운드짜리 폭탄 8개라면 피해는 훨씬 더 심했어야 했어요. 저는 폭발 구덩이 중 하나 옆에 무릎을 꿇고 콘크리트 깨진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는 금이 갔지만 내부의 철근 덕분에 여전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이 작용한 결과였죠.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피해 영상을 보여주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국 폭탄 실수 뉴스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폭탄이 더 많은 건물을 파괴하지 않았다는 점에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폭탄에 결함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폐허 속에서 다른 이야기를 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갈 때 저는 주요 충돌 지점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어요. 저녁 노을이 비치면서 전에 눈치채지 못했던 세부 사항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폭탄은 건물의 콘크리트 기초를 강타했고 큰 구멍을 냈지만 그 피해는 예상만큼 멀리 퍼지지 않았어요. 철근 콘크리트의 힘이로군요. 평범한 이 건물들에 새로운 존경심을 느끼며 조용히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보이는 것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콘크리트에는 폭발 지점에서부터 거미줄처럼 균열이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근이 콘크리트를 지나가는 곳에서는 균열이 멈추고 있었어요. 두 재료, 철과 콘크리트가 함께 작용하여 엄청난 폭발력을 흡수했던 겁니다. 한 지역 경찰관이 제 옆에 서서 콘크리트 파편에 대한 제 관심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보고 계신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콘크리트에 드러난 철근을 가리켰어요. 이 건물들이 오늘 많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녀에게 설명하고 있었죠. 이건 그냥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철근 콘크리트라고 안에 철근이 들어있는 콘크리트예요. 폭탄이 떨어졌을 때 콘크리트는 금이 갔지만 철근이 붙잡고 있어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던 거죠. 그녀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기에 계속 설명했어요. 일반 쿠키와 초코칩이 들어간 쿠키를 부러뜨리는 걸 상상해 보세요. 일반 쿠키는 깨끗하게 부러지지만 초코칩이 있는 쿠키는 금이 가도 초코칩 때문에 여전히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철근이 콘크리트 속에 초코칩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경찰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럼 이 평범한 건물들이 실제로 사람들을 보호했다는 말씀인가요? 맞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도 이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밤이 내리자 비상등이 깜빡이며 폭발 현장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위험한 금속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치우고 건물의 구멍을 비닐 시트로 덮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작은 무리를 지어 모여 있었고 어떤 이들은 울고 어떤 이들은 서로 껴안으며 모두 자신들의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저는 근처의 작은 언덕으로 걸어가
아래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니 폭탄들이 동네를 가로질러 일렬로 떨어진 모습이 보였어요. 또 다른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건물들이 마치 군인들처럼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었죠. 심지어 손상된 건물들도 여전히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단지 8개의 폭탄과 손상된 몇 개의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증거를 보고 있었던 거죠. 한국의 평범한 주택들이 실제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하다는 사실을. 휴대폰에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내일 아침을 위해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해야 했어요. 이 실수가 어떻게 발생했고 앞으로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을 거였죠. 하지만 이제 저는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건물들이 어떻게 비밀스럽게 폭탄을 견딜 만큼 강하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요. 차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콘크리트 속의 철근처럼 단순한 것 덕분에 오늘 밤 안전할 수 있게 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들이 바로 눈앞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알아차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해가 막 뜨기 시작할 때 폭탄이 떨어진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가장 큰 구멍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가장자리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제가 보고 있던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떨어진 MK82 폭탄은 정말 강력한 폭탄이에요.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게 폭탄의 목적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피해가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의 위대함이로구나. 저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건물 자체였어요. 폭탄들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기초 위에 떨어졌던 거죠. 철근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들어있어서 엄청 튼튼한 거예요. 저는 철근이 튀어나온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을 손으로 만져보고 있었어요. 이 평범한 재료가 건물을 날려버릴 수 있는 폭탄을 막아냈던 겁니다. 저는 조각 하나를 집어들어 저를 의아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던 현지 관계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가장 놀라운 점은 제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철근과 콘크리트가 완벽하게 함께 작동한다는 거예요. 날씨가 덥거나 추울 때 두 재료가 똑같은 비율로 팽창하고 수축해요. 그래서 날씨가 변해도 서로 떨어지지 않는 거죠. 관계자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제가 왜 콘크리트에 그렇게 흥분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더 쉽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 건물들은 완전히 파괴됐어야 해요. 저는 근처에 아직도 서 있는 아파트들을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보세요. 콘크리트가 폭발의 힘을 흡수하고 분산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옆구리에 큰 구멍이 난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은 다 없어지고 벽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주요 구조물은 아직도 서 있었죠.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전 세계 전쟁터에서도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다른 모든 것이 파괴될 때도 서 있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 건물들은 단순한 집이 아니에요. 이건 방어막인 거죠. 저는 노트를 꺼내서 적었어요. 철근과 콘크리트는 거의 정확히 같은 비율로 팽창하고 수축하기 때문에 틈이 생기지 않는다. 이 완벽한 재료의 조합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던 겁니다. 아침이 지나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 상황을 보러 오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든 뉴스 기자들도 도착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건물들을 조사하며 폭발이 얼마나 멀리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측정하고 있었어요. 폭탄에서 나온 충격파는 수백 미터 떨어진 창문도 깨뜨렸지만 콘크리트가 최악의 상황을 막아냈던 거죠. 저는 구부러진 커다란 금속 조각을 발견했어요. 폭탄의 일부였죠.
그것이 부딪힌 콘크리트 기초는 거의 흠집만 났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방금 도착한 한국군 장교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건 우리가 행운의 사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폭탄들은 목표물을 파괴하도록 설계됐지만 인간이 만든 가장 강력한 건축 자재 위에 떨어진 거죠. 장교는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럼 우리 건물들이 생각보다 더 튼튼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훨씬 더 튼튼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아파트 건물들이 거의 벙커처럼 튼튼한 거예요. 저는 몇 년 전 베이루트에서 있었던 큰 폭발 같은 전 세계의 다른 폭발 사진들을 연구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패턴은 항상 같았습니다. 다른 재료들은 날아가 버렸지만 철근 콘크리트는 굳건히 서 있었어요. 정오쯤 서울에서 엔지니어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남아있는 구조물의 강도를 테스트할 특수 장비를 가져왔어요. 저는 그들과 함께 일하며 제가 발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콘크리트가 목숨을 구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의 일이 아니에요. 한국 도시들이 지어진 방식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목숨을 구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민지라는 이름의 여성 엔지니어 한 명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진과 태풍 때문에 이렇게 짓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폭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요. 저는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샘플과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모든 증거는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누구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견뎌냈어요. 끔찍한 비극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을 훨씬 덜 심각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였죠.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저는 뒤로 물러서서 피해 지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이미 수리를 시작하고 있었고 안전 점검을 마친 건물로 사람들이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의 기적,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저는 제 경력 동안 봐왔던 모든 도시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지진, 그리고 다른 재난으로 파괴된 곳들이요. 살아남은 건물들은 거의 항상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재료로 만들어진 건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나라 전체가 믿을 수 없는 힘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요. 대피소로 설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실용적인 일상 건축 자재가 우연히도 놀랍도록 강했기 때문이었죠. 그날의 조사를 마치고 장비를 정리하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군사 전문가들이 현대 도시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만한 무언가를요. 이건 단지 잘못된 장소에 떨어진 8개의 폭탄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모든 한국 도시에 숨겨진 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아파트 건물과 사무실 타워의 벽에 내장된 힘 말이에요. 노트를 닫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조용한 보호자. 내일은 이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 콘크리트 기적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포천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서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오렌지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도시를 바라보면서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는 높은 아파트 건물들이 단순한 집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요새 같았죠. 아파트 요새라, 라고 저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아파트 건물들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보통 줄지어 서 있고 모두 남쪽을 향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히 햇빛을 받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자연스러운 방어막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앞쪽 건물들이 뒤쪽 건물들을 보호하고 있었죠. 위험한 무언가가 온다면 가운데 있는 건물들에 도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것들은 단순히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다음날 국방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숨겨진 요새와 같은 거죠.
서울 사람들의 70% 이상이 아파트에 산다는 거 아셨나요? 이건 단순한 도시 계획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요새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과 같아요. 폭탄 현장 주변을 걸으면서 한국 아파트의 특별한 점들을 더 많이 발견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다른 건물들을 연결하는 지하 주차장이 있었죠. 이것은 위험이 있을 때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한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의미했어요. 많은 아파트 건물들이 산 근처에 지어져 있었는데 이 산들이 그 방향에서 공격하려는 누군가에 대한 자연적인 벽 역할을 하고 있었죠. 아파트 단지의 입구는 보통 좁아서 필요하다면 쉽게 막을 수 있었어요. 제 노트에 이렇게 적고 있었어요. 한국 아파트는 보통 남쪽을 향하고 있어요. 이것은 남쪽에는 큰 창문이 있고 북쪽에는 작은 창문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역사적으로 공격이 북쪽에서 온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게 흥미롭다고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 도시들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연구하면서 일산 같은 계획 도시들이 방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심지어 국방부가 설계를 도왔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게 사실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포천 위로 밤이 내려앉을 때 저는 임시 사무실에 앉아 한국 도시들의 지도와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도시가 공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야 했어요. 폭탄 사고는 중요한 것을 보여줬어요. 한국 아파트 건물들은 단순한 주택 이상이었어요. 그것들은 나라의 숨겨진 힘이었죠. 전화기를 들어 서울에 있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내가 발견한 걸 믿지 못할 거야 말하고 있었어요. 폭탄이 더 큰 피해를 주지 않은 이유는 단순한 운이 아니야. 이 건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때문이야. 무슨 뜻이야? 그가 물었어요. 철근 콘크리트야.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국 어디에나 있어. 이 아파트 건물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해.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무너지지 않고도 엄청난 힘을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밤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는 아파트 건물들을 창밖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고 안에는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이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폭탄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한 구조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분쟁 시 도시를 약점으로 봐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보호가 필요한 곳으로 말이야.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도시 자체가 갑옷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대화를 마친 후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밖으로 나갔어요. 밤은 시원하고 맑았죠. 별들이 도시 위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래에는 아파트 건물들이 깔끔한 줄로 서 있었고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패턴을 만들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일했던 모든 나라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중 어느 나라도 이렇게 도시를 지은 곳은 없었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밀도는 세계의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10년 동안 일하면서 매일 이 건물들을 지나쳤지만 그것들이 정말로 무엇인지 보지 못했어요. 포천의 사고가 제 눈을 뜨게 했어요. 이것들은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재난이 닥쳤을 때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공학적 경이로움이었죠. 다시 노트를 꺼내서 이렇게 적었어요. 포천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계시였죠. 우리는 눈앞에 숨겨진 힘을 발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더 많은 폭탄 현장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각 분화구는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폭탄이 건물을 손상시켰지만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았어요. 콘크리트가 폭발의 대부분을 흡수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함께 있던 지역 관계자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목재나 더 약한 재료로 만든 건물들은 완전히 파괴됐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죠. 걸으면서 직접 타격을 받은 건물을 가리켰어요. 외벽은 손상됐지만 구조물은 여전히 단단하게 서 있었죠. 이것이 부상자가 더 많지 않은 이유예요.
설명하고 있었어요. 건물 자체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했어요. 관계자 중 한 명이 새로운 존중감으로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냥 항상 이렇게 지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짓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보호막은 우리가 인식조차 못하는 것들이에요. 이 건물들은 폭탄을 견디도록 설계된 게 아니지만 견딜 수 있어요. 그게 철근 콘크리트의 놀라운 점이죠. 그날 하루 종일 피해 상황을 측정하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각각의 데이터는 제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해주고 있었죠. 한국은 우연히 세계에서 가장 재난에 강한 도시 환경 중 하나를 만들었어요. 포천에서의 또 다른 하루가 저물기 시작하자 장비를 정리했어요. 이 사고에서 소중한 것을 배웠어요.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단순한 것들 속에 숨어 있다는 거죠. 한국의 아파트 건물들은 조용한 수호자로 서 있었어요. 날씨와 추위뿐만 아니라 마주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으로부터도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었죠. 콘크리트 벽과 철근 보강재 속에는 지금까지 거의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던 조용한 힘이 있었어요. 저는 재난을 조사하러 포천에 왔었어요. 대신 현대공학의 기적을 발견했죠. 전국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 존재하는 기적이요. 며칠 뒤 저는 중요한 군사 계획자들 앞에 서 있었어요. 제가 발견한 것을 공유하려고 준비하면서 손바닥에는 땀이 살짝 배어 있었습니다. 방 안은 에어컨 돌아가는 부드러운 소리만 들리고 있었죠.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려 있었고 제가 포천 폭탄 투하 사고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군사적 실수를 고치는 것 이상입니다. 제가 말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의 첫 번째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말이죠. 이 사건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물에 대한 놀라운 사실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폭격 현장 사진과 제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후의 옛 사진들을 나란히 보여주고 있었죠. 이것 좀 보세요. 히로시마 이미지를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폭탄이 터진 곳에서 아주 가까웠던 콘크리트 건물들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어요. 분명 손상됐지만 기본 구조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 현대 한국 도시를 생각해 보세요. 거의 모든 것이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런 건물들은 히로시마에 흔했던 목조 주택보다 사람들을 훨씬 더 잘 보호해 줄 거예요. 그들 얼굴에서 놀라움이 보이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 중에 도시가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연구는 뭔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제 계산에 따르면 인구 밀집 도시 지역에 사는 것은 개방된 곳에 있는 것보다 폭발로 인한 열과 빛에 다치는 사람 수를 9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건물들이 위험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단하고 흡수하거든요. 저는 이제 더 자신감을 느끼며 방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서울의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의 항공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공격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 도시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도시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연적으로 더 강하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기 위해 잠시 멈추고 있었어요. 이제 방은 완전히 조용해져 있었죠. 모두가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포천에 떨어진 폭탄들은 MK-80이었어요. 강력한 무기지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했죠. 특별한 유도 시스템이나 콘크리트를 뚫기 위해 설계된 특수 탄두 없이는 일반 폭탄은 우리의 현대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군 관계자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음속의 10배 속도로 날아가고 거대한 폭발물을 실은 현무호 같은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잠재적 적들은 아직 그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죠. 이것이 우리에게 우위를 줍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는데
서울의 아파트 단지들이 초록색으로 강조된 단순화된 지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결론은 이거예요. 한국의 도시 자체가 방어 자산입니다. 서울 지역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단순히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내장형 요새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방 안에서 조용한 웅성거림이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이것은 도시 지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이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오래된 생각들을 재고하게 만들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제 연구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어요. 전쟁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도시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죠. 단순히 민간인들이 사는 취약한 장소로 보는 대신 현대 콘크리트 건물이 얼마나 탄력적일 수 있는지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포천 사고는 여전히 심각한 실수였어요. 군사작전 중에 얼마나 쉽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지 모두에게 상기시켰죠. 조사 결과 좌표 확인 방법과 항공기에서 무기를 발사하는 방법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아찔했던 사고를 통해 우리는 우리 주변의 건물들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현대 도시를 구성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단순히 살 곳이 아니라 위험한 시기에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일종의 우연한 갑옷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서울을 걸으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높은 아파트 건물들을 볼 때마다 저는 새로운 눈으로 그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 평범한 외벽 뒤에는 공학의 가장 위대한 성취 중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단순히 집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보호해주는 철과 콘크리트의 완벽한 조합이죠. 포천의 폭탄 현장에 서서 손상됐지만 여전히 서 있는 콘크리트 벽을 바라보던 순간이 생각나고 있었어요. 안에 있는 철근은 구부러졌지만 부러지지 않았고 강력한 폭발에도 불구하고 구조물을 함께 지탱하고 있었죠. 마치 건물이 폭탄에 맞서 싸우면서 무너지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철과 콘크리트의 관계는 특별해요. 사고 후 우리 팀에 합류한 젊은 엔지니어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온도가 변할 때 거의 똑같은 비율로 팽창하고 수축하거든요. 이것은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통해 그들이 꽉 붙어 있다는 의미예요. 그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로 함께 일하는 거죠. 젊은 엔지니어는 제가 건넨 철근 콘크리트 샘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무 단순한데 너무 강하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대답했죠. 때로는 가장 강한 것들이 처음 보기에는 인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폭탄 사고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 완벽하게 함께 일하는 재료들의 조용한 천재성 속에 있다는 것이죠. 사고 3개월 후 저는 다시 포천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손상된 건물들이 수리되고 있었죠. 새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있었고 철근이 곧 덮일 골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건설 노동자 한 명이 제가 메모를 하는 것을 보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폭탄 이후에 여기 있었던 사람이죠. 그가 물었습니다. 외국인 전문가분.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이 동네 사람들은 이제 집에 대해 다르게 느끼고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지루한 콘크리트 건물에 대해 불평했었는데 이제는 얼마나 튼튼한지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렇게 느끼는 게 맞아요.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해는 끝없이 늘어선 아파트 건물들 뒤로 지고 있었습니다. 창문들이 주황빛을 반사하며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들은 그저 평범한 건물일 뿐이었지만 저는 이제 더 잘 알고 있었죠. 이것들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 담긴 수백만 생명을 지키는 평화의 요새였습니다. 그 조용한 강함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위안을 찾고 있었어요. 포천의 폭탄 실수는 무섭고 위험했지만 뜻밖의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도시의 바로 그 구조, 일상생활을 둘러싼 콘크리트와 철은 놀랍도록
회복력이 강하다는 것이죠. 제가 절대 잊지 못할 교훈입니다. 도시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소중히 여기게 된 한국어 문구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아파트 그라드, 아파트 요새. 이보다 더 어울리거나 더 안심이 되는 별명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